자, 3단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4장 경제체제의 변동과 사회문화의 변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열강의 경제침탈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생각열기입니다. 인천에 있는 계양장 거리에 왔는데 뭔가 건물들이 독특해 보인다. 자, 특히 이 건물은 계양기에 세워진 일본식 건물의 모습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자, 인천에 있는 계양장 거리에 왜 일본식 건물들의 모습이 많이 보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배우면 계양 이후에 거류지 무역 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요. 열강의 이권 침탈 사례를 또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근대 계양기의 경제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주로 이제 열강의 이권 침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에 경제사가 1시간 더 있는데 그 시간에는 이러한 이권 침탈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 청과 일본 상인 거류지 무역에서 내륙까지 진출하다. 자, 조선은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 원산, 인천을 차례로 개항을 했죠. 자, 우리 정치사 시간에 강화도 조약 배운 적 있죠. 1876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 지역에는 외국인과 무역을 허용한 계양장이 형성이 됐는데요. 외국 상인들은 계양장 심리 이내에서 여기 거류지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이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거류지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륙 지역까지 그 외국 상인들이 진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용을 해서 조선 상인들이 외국 상인들을 상대로 계양장과 내륙을 중개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당시 일본 상인들은 조선에 영국산 면직물을 가져다가 팔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사갔습니다. 자, 근데 이게 결과가 좋지 않았죠. 국내 곡물 가격은 쌀을 너무 많이 사가는 바람에 곡물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값싼 영국산 면직물이 대량으로 유통이 되는 바람에 국내 수공업에도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설명한 부분을 선생님이 한번 그림으로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해안선이 있고요. 왼쪽에 바다가 펼쳐져 있죠. 그리고 항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항구 안에 해안선으로부터 부두로부터 4km 이내에 외국인 상인들이 거류할 수 있는 거류지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거류지 안에서만 무역을 하다 보니까 내륙 지역, 내지라고도 하죠. 이 내지까지 조선 상인들이 중개를 해서 상업행위를 하는, 상업활동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일본 상인들은 영국산 면직물을 가져다 팔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쌀을, 조선에서 쌀을 구입해 갔다. 이러한 무역 형태를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체결된 조약이 뭐였죠? 굉장히 조약 이름이 길었는데 조청상민수립 무역장정이었습니다. 자, 이 조약을 정치사 시간에 배웠지만 오늘은 이제 경제사 파트죠. 자,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의 내륙 지역까지 진출이 가능해진 조약이 바로 조청상민수립 무역장정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라이벌 관계였던 일본 상인들도 빨리 조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체결한 조약이 1882년 같은 해입니다. 조일수호 조규 속약입니다. 여기서 조일수호 조규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의 다른 이름이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속약은 1882년에 따로 체결된 조약입니다.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속약으로 내륙 진출까지 보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일본 상인들과 청나라 상인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 상인들도 최애국 대우 조항을 근거로 해서 계양장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조일 통상장정까지 체결하게 되는데 이게 1883년이고요.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최애국 대우를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 필기 한번 해보죠.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은 이제 내륙에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아까 내륙 진출을 못했을 때 조선 상인들도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활동이 어려워지자 우리나라는 조선 상인들은 여기에 대응해서 각종 회사를 설립한다든가 은행을 설립하는 그러한 저항의 모습들, 경제적인 저항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사 앞에 상자가 들어가는데 주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를 상회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그림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성, 서울이죠. 자, 서울에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거류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청나라 상인 같은 경우는 을지로 일대, 일본 상인들은 주로 충무로 일대에 모여 살았습니다. 경계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겠죠. 재밌는 것은 인천에도 이런 비슷한 거류지 간의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그 근대식 공원인 자유공원이 있는데 이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어요. 이 돌계단을 중심으로 왼쪽 편이 청나라 상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이 주로 일본 상인들이 거주했던 공간입니다. 우리 아까 생각열기에서 봤던 그런 목조 건축물들이 이쪽에 주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청나라 상인들이 살았던 이 지역은 오늘날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차이나타운.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배웠던 청과 일본 상인들의 조선 진출과 관련되어 있는 조약 3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일수호 조규 부록입니다. 이거 강화도 조약의 부록이죠. 자, 여기 보니까 부두로부터 동서남북 각 직경 심리로 거류지를 설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는 거류지 설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것도 같이 필기해 주시고요. 해안선 직경 심리 4km죠. 자,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입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조선의 양화진이나 한성에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그 외의 지역은 허가가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유의하셔야 되는 게 양화진과 한성이 다 서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조약에서 내지 통상을 허용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혼동하시면 안 돼요. 허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화진과 한성에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일수호 조규 속약입니다. 자, 일본이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체결이 되자 바로 체결한 조약이죠. 이 조약에서 일본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100리까지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 필기해보죠. 내륙 지역까지 일본 상인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조약이 바로 조일수호 조규 속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관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확대되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관파천 우리 정치사 시간에 배우셨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사건입니다. 1년간 피신했었죠? 1896년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영향력이 당연히 러시아가 커졌겠죠. 자, 그리고 조선은 이 러시아에 대해서 각종 이권을 줬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이권 침탈을 한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제국주의 열강들, 특히 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그 이전에 맺었던 최국 대우 조항을 내세워서 우리나라로부터 각종 이권을 침탈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철도 부설권, 전기, 전차 부설권, 광산을 채굴한다든가 우리나라의 이제 나무들을 채벌해 간다든가 이러한 권한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권리, 이걸 이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이권을 빼앗아갔다. 자, 특히 일본은 한반도 침략과 경제 침탈을 위해서 철도 부설에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형광펜으로 4개를 표시해놨죠.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이 중에 경의선과 경원선은 러일 전쟁 중에 부설권을 얻게 되는데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이 경자가 서울 경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이게 경인선이 되겠죠. 자, 여기 번호 매겨 볼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로 부설된 철도입니다. 그래서
1번 경인선. 자, 그리고 서울과 부산 간에 그 연결된 철도가 경부선이 되겠죠. 경부철도. 요건 1898년에 부설이 됩니다. 2번. 자, 그리고 러일 전쟁 중에 부설된 철도가 두 개죠. 자, 요거 3번 같이 연결해서 묶어주시고 번호 매겨주세요. 3번. 자, 그래서 경의선, 여기 신의주까지 가는 거지. 요 의가 이제 경의선의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의선, 경의철도. 그리고 요 원산까지 가는 철도가 바로 경원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연결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철도 4개 이렇게 해서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요 하늘색 박스로 돼 있는 요 부분들은 모두 다 각 나라들이 가져갔던 경제적 이권들입니다. 뭐 산림체벌권, 그 다음에 용안포 점령, 울릉도 산림체벌권 다 러시아네요. 이런 권한들을 이권들을 빼앗아 갔다. 자,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토지 침탈이 심화되는 부분,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한일 이정서를 우리에게 강제로 이제 체결을 요구하죠. 이때 일본이 군용지로서 한국의 영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용지 확보를 명분으로 해서 우리나라 토지를 침탈을 했고요. 그리고 철도 부설 과정에서 주변 땅들도 과도하게 빼앗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철도 이렇게 레일이 깔린다고 해서 이 레일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이 주변 지역까지 모두 일본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철도 주변에 있는 토지까지 일본이 약탈했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던 토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유지,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국유지라고 하고 민간인 소유지를 사유지라고 하는데 이런 토지들까지 모두 다 가져갔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은 토지 관리를 위해서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 1908년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관리를 했고요. 이 토지를 헐값에 한국에 거주하게 된 일본인들에게 또 팔아 넘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토지 수탈의 상징 동양척식 주식회사, 뭐 줄여서 동척이라고도 많이 불렀는데요. 지금 이 동척 건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 있죠. 서울에 있었던 그 경성지점의 모습도 지금 보이고요. 자, 일제는 조선에서 빼앗은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동척을 건설했다. 자, 이 회사는 토지 수탈의 상징이자 농민들에게 원망의 대상이기도 했고요. 일제강점기 때는 의열단 단원이었던 나석주가 이곳에서 의거 활동을 펼치기도 했어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화폐 정리 사업으로 금융과 재정을 장악하다. 자, 일제는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대한제국의 금융과 재정까지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잖아요. 이때 재정고문으로 왔던 사람이 메가타인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혹시 외교고문으로 왔던 미국인 기억나시나요? 스티븐스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장인환 전명훈 의사에 의해서 저격당해서 사망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제 경제사 파트에서는 이 메가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으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그 상평통보라든가 그 다음에 전환국에서 발행했던 그 화폐가 이제 백동화라고 있거든요. 이런 화폐들을 모두 다 일본에서 발행하는 제1은행권으로 교환을 하는 작업, 이것이 화폐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백동화가 품질에 따라 제값 이하로 교환되거나 교환이 아예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1 가치 교환이 안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누가 큰 피해를 입을까요? 한국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상인이라든가 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던 화폐량이 줄어드는 현상도 벌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민간은행인 일본의 제인은행에서 발행했던 화폐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화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대한제국의 금융이 일본에게 속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화폐 정리 사업에 필요했던 비용 역시 다 모두 우리에게 부담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차관 형식으로 빌려주는 형식으로 충당이 돼서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재정도 일본에게 예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우리가 사용했던 백동화라는 화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모두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교환했던 그 사업, 그것이 화폐 정리 사업이었다. 열강의 경제 침탈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떻게 구국운동을 펼쳤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